아,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죠. 예. 네, 했는데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48페이지 보면 전체 이미지 시각화기. 여기 이제 총 첫째, 둘째, 셋째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이걸 왜 하느냐, 수행 이 과정이면서 결과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또 결과이면서도 과정이다, 이렇게. 왜 이제 결과이면서 원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내가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한 만큼 그 결과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시 꾸미기 이 명상을 하다 보면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내가 수행한 만큼 결과가 오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멀리 우리 밖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수행 출발을 할 때 출발한 그 자리가 진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제 경전에 무수히 많이 얘기하는데 책이 없었어요? 네. 노트북 와가지고. 예? 자, 이 책. 요거는 이게 페이지 수가 좀 여기 지금 48페이지니까 한 58페이지쯤에서 봐야 될 거예요. 이 둘째는 이제 이 뭐냐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도 법계고 되돌아왔을 때도 같은 법계예요. 법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뭘 법계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존재의 권한, 또 마음의 본성,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은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 자체의 성품이니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은 바로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미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깨닫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대로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그냥 마음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계락하는 것은 이제 바로 마음의 본성을 이루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법계라고 하는 건 제일 밑에 지옥이 있고요, 위에는 축생이 있고, 그 다음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세계 있고, 그 위에 이제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가 있고, 십법계를 얘기하는데, 이 십법계가 자체가 알고 보면 우리 마음의 본성, 마음 자체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모양과 색깔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밖에 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리학자들 말 들어보면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세계라고,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죠. 근데 이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이것을 긴 파장, 짧은 파장을 받아들여가지고 모양과 색깔을 인식한다. 이 파장이 코로 오면은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해가지고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서 냄새가, 다양한 향기, 이런 걸 맡는 거죠. 거기서 귀로 오면은 달팽이 관에서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가 소리를 전부 바꿔 듣는다는 겁니다. 이 물리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광사에서 벌써 한 20년 됐나? 그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와서 한번 강의를 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조머라는 교수인데,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이런 물질적인 것도 99.9% 다 비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잡으면 두께감이 있고 이런 거는 알고 보면은 손에 있는 전자기력하고 책상에 있는 전자기력이 서로가 밀어내기 때문에 마치 사물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원자핵이 이 밀도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 생각하고 원자핵 핵하고 어떤 게 더 단단한가 이러면은, 물리학자들은 생각이 단단하다. 원자핵이 왜 단단하지 않느냐 이러면, 전자와 똑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물질을 보기 곤란하다. 이렇게. 원자핵도 쪼개잖아요. 가속기에다가 입자를 넣어 입자를 충돌시키잖아요. 근데 원자를 쪼개면 중선자, 양선자 나오고 쪼개 들어가면은 커크라 하면 또 쪼개 들어가면은 신의 입자라고 하는 힉스가 등장해요. 근데 이것도 딱 들어보면은 이제 그 포항공대 강 교수님, 수학과 교수님 얘기 들어보거든. 자기 서울에 그 힉스를 발견한 과학자들 왔다니까 잘 올라왔대요. 그 질문을 딱 던져. 그러면 그것이 단일체입니까? 복합체입니까? 그걸 대답을 그 학자들이 못했어요. 단일체라 그러면 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될 건데 변하기 때문에 몇 천만 번 1초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체라 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결합되어 있는 것이 언제 깨지고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결국 물질은 마음에 반영돼서 나타나는 세계라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하면 여기서 내가 출발해서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서 갔는데 내가 진리를 찾고 돌아와 보니까 맨 그 자리더라. 네, 그런 이 두 번째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알고 보면 깨달음 속에 있으면서도 깨달음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우리가 막 수행해서 뭐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치거나 못 깨치는 관계없이 우리 살고 있는 세계 깨달음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수행하면서 이 깨달음을 회복하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면서 깨달음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다시 꾸미기 명상하는 거는요. 첫 번째 수행 과정이 5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것. 거기에는 수행하는 방해꾼이 뭔지를 얘기해 준다는 것. 방해꾼은 뭔가 하면 이제 거실에서 출발해가지고 명상 정원으로 들어가면은 방해꾼이 3개가 나옵니다. 다음에 경론에 나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열매하고 새가 있습니다. 열매라든 새가 지적이고 이러는 거는 우리 산란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침이라는 토끼가 살고 있고 그 명상경원에는 원숭이는 들뜸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혼침과 들뜸이 수행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이 두 가지만 없어지면 선정이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면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시냇물은 마음을 상징해요. 근데 이제 기존 우리가 마음은 탐진치로 점철되어 있는데 물이 탁해요. 탁한 거는 탐욕을 얘기해요. 냄새가 나는 것은 부도덕한 거예요. 물이 들끓고 있는 거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6개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서 깨끗이 하는 겁니다. 보시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은 보시한물의 탐욕을 없애기 때문에 이 더름이 깨끗해지고 지게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은 냄새가 향기로 바뀌고 인욕에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은 들끓던 물이 잠잠해지고 전기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물이 흐르고 선정인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은 맑고 투명한 물이 마음이 명경실소 같이 되는데 실 선정 상태를 이제 보통 논술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늘에 비가 오고 날 때 미시 먼저 싹 그친 상태에 맑고 투명한 걸 얘기해요. 마음이 그런 표현을. 그 다음에 이제 반야 지혜라는 징검다리 건너갔을 때는 그 마음이란 물에 비친 모든 상들이 환영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 다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영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마음의 전환을 얘기해요. 수행하면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은 자량도에서 명상 정원을 해서 자량도로 가서 이제 그걸 건넙니다. 마음을 이제 건너가는 건데, 그 진행물을 건너는 자체가 이제 자량도이면서 가행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너 난 뒤에 이제, 뭐가 나타나? 소나무 숲이나 차밭이 나타나. 차나무도 한 1000년, 2000년 된 거는 아름드리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유를 해요, 또. 뭘 사유하는가 하면은, 모든 존재의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해서, 모든 건 한 맛이 지나지 않는구나. 모든 건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이제 이 사유하는 것이 이제 가행도라고 해요. 사유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세계는 빛마당이 쫙 펼쳐지는데, 빛마당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깨달음을 얘기하죠. 공성이 드러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그 견도라고 해요. 자량도, 가행도, 견도까지 오는 거예요. 견도에서 이제 수행을 해가는 것은 선정 속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 뭐가 나타나요? 연못이 나타나요. 연못은 선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용꽃은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깨달음이 견도에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다음에 깨달음 단계가 점점 이제 높아지는데 선정 속에서 깨달음이 계속 성숙해 가는 걸 얘기합니다. 비마당을 지나가면 이제 뭘 나오는가 하면 아담한 집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은 이제 깨달음의 계단, 상징적으로 범부의 깨달음, 어린아이의 깨달음, 어른 수준의 깨달음. 마루에 올라가면 어른 수준의 깨달음이에요. 방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구경각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처음 출발했던 거실이었던 거죠. 다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방위꾼이 뭔지, 수행 수단이, 육바람이라는 수단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또 깨달음을 얻을 때 최종적으로는 사유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깨치고 난 뒤에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 것은 선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여기 이제 다시 꿈이기, 뜻이기, 명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상하는 사람도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그냥 창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경전과 논서와 어록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냥 정리했을 뿐이에요. 초기 경전에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액길에 대한 얘기합니다. 액길경. 밀림에서 길을 잃었는데 옛날 길을 찾았어. 발견했어. 그 길을 따라갔더니 어마무시한 성이 나오고, 성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정돈이 잘 된 도시였어요. 아무 사람이 안 사는 도시. 그래서 이제 왕에게 얘기해서 나라를 옮겼는데, 수도를 옮겼는데 나라가 번창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밀림은 번뇌망상, 그 속에 옛날 길이라고 팔정도 수행의 길, 성은 열반의 성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구경도가 뭡니까?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다시리라고 하는 게 바로 열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있는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는 육조 단경에도 있고 수장의 대선사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잘 이렇게 이야기한 데가 큰 경전이 있어요. 큰 경전 하나가 이제 법화경.
법화경 신예품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집 나간 자식이 30년, 40년 동안 못 찾았어, 부모가. 근데 온갖 고통을 고초를 당한 이 자식이 되돌아와. 자기 나라로 아버지 사는 집 앞을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딱 문 안을 쳐다보면서 아버지와 눈을 딱 마주쳐. 아버지는 자기 자식인 줄 바로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려오게 하죠. 근데 이 자식은 잘 차려입은 사람을 쫓아오니까 이러다간 잡히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잡히니 기절해버려. 그래서 아버지 다시 두 사람을 보내. 흐름한 옷을 입혀서 보내서 꼬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거 하면 일을 하면 분상을 몇 배 준다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부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식이 들어와가지고 똥그름치고 이러는 건 자량도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러면 옷을 입고 가서 같이 똥그름치고, 그는 이제 선지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면의 지혜를 상징하게 돼요, 그게. 그리고 집안을 이제 집사를 보기 시작할 때는 벌써 깨달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남기죠. 죽을 때. 몇 년도에 집 나간 내 자식 아무개 누구 밝히죠. 그러고는 이제 재산 다 남겨놓고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결국 그 집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자기 이제 집 나간 자기 다시 집에 돌아온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하은경에는 선제동자가 53선지 찾아서 구독이죠. 53선지 찾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제자리였어. 이런 걸 이제 김시섭이라는 생육신 중에 한 명이죠. 출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 주석을 남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저게 의상선 법성계에다가 주석을 남겼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요. 꿈속에서 여러 날을 헤매다가 온갖 고초를 당하고 그러다 그것이 꿈인 줄 알고 막 모른 채 깨어나 보니까 심사에서 한 발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 원효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효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에 빠져 거적거려서 막 살려달라고 얘기하다가 살려달라고 하는 건 여기 우리가 살고 있어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몸부림치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꿈인 줄 알았어. 이 물이 빠진 꿈인 줄 아니까 물이 잠기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게 깨달음 얻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처음에 죽자 살다 사는데 어느 순간 이 세계는 환영과 같다 하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지. 그렇지만은 자기가 큰 물에 떠내려가도 죽지 않는다 하는 알지만 이것 자체도 꿈인 줄을 알게 되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견도 다음에 수도에 들어가면서 깨닫는 수분각이에요. 어른 수준 깨달음. 탁 깨닫고 탁 깨어나고 보니까 이려락한 침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일려 하나 일체 같은 연자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꾸미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아마 이거 우리가 명상을 했죠, 한번? 네. 예? 예. 했는데 또 하게 되네. 그거 한 번 더 하죠. 그러면 한 번 하고, 예. 자, 차를 다 따르세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차차는 차를 따르세요.
다 따랐습니까? 차물리 따라야지. 자, 이제 명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도록 하지. 명상 찻잔. 자, 준비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힘을 쭉 빼야 됩니다. 척추는 곧게 세우고, 숨을 내쉴 때 힘 빼는 게 중요해요. 자, 척추를 세우고 시선은 곳곳에 잠시 둡니다. 이 순간 집중 명상이에요. 자, 이제 앞에 찻잔을 보고, 자, 찻잔을 잡습니다. 오래 잡고 빛깔을 보십시오. 그리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색향미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세요. 자,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자, 차방도 좋고요. 거실을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기 집이라 하는 것은 오온이란 집이에요. 예. 자, 집의 거실에 앞에 차상을 떠올려 봅니다. 차상에 간단하게 하면 좋겠어요. 다방과 명상 찻잔만 있으면 됩니다. 자, 상상 속에서 뚜껑을 열고요. 답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 오령차를 넣고, 자, 뜨거운 물을 붓고 그대로 명상 찻잔 차를 우려냅니다. 상상이지만 생생하게 하는 게 좋아요. 기바 집중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 속에 찻잔을 들고 똑같이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그러면 앞에 마셨던 향과 맛이 남아 있을 거예요. 계속 마시면서 차물이 목을 통과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부피감, 액체감을 느끼면서, 자, 시냇물 흐르듯 쭉 흘러 들어가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연상하면 상상의 차물이 몸을 쭉 흡수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봅니다. 자,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일어서서, 자, 문을 열고 나갑니다. 자, 명상 정원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새가 지저귀고 나무 열매도 있습니다. 혼침이라는 토끼도 있고 들뜸이라는 원숭이도 있지만 되돌보지 않고 쭉 상상 속에서 걸어 나갑니다.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저 앞에 시냇물이 보여요. 자, 시냇물 가까이 갔더니만 물은 냄새가 나고 더럽고 불불 끓고 있어요. 자, 육바람이란 6개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자, 보시란 징검다리를 건너니까 그냥 바로 물이 아주 맑아졌어요. 탁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 지게란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냄새가 향기로 바뀌고요.
자, 인욕에는 징검다리를 건넙니다. 끓던 물이 잠잠해졌어요. 정지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니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정인 징검다리를 건너가니 물이 맑고 투명해지고 반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물이 비친 모든 상들이 환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가니까 차나무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빽빽하게 굵직굵직한 차나무. 자, 그 속에 나무에 기대서 차나무를 보면서 사유 통찰합니다. 자, 차나무는 보면은 그냥 독립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건 문명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나무라는 것은 땅을 의지하고 있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또 바람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간이 없어도 살 수가 없죠. 특히 햇빛에 의해서 강화도 작용을 하니까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햇빛은 태양이 있고 태양은 우주에 있어요. 자, 이렇게 사유해보면은 이 참나무라는 것은 독립된 게 아니구나, 우주에 연결되어 있구나, 참나무라는 부분이 모여서 우주란 전체를 이루고 또 우주란 전체 속에 참나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부분이 존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두각이 하나, 정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예, 정자 이러면 다각정이에요. 차를 마시면 깨닫는 정자입니다. 자, 정자에 앉아서 차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상 위에 다관이 있고, 자, 물 식힌 그릇이 있고, 명상 찻잔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때 다시 뚜껑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와 우렁차를 넣고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뚜껑을 닫고 물 식힌 그릇에 차를 쭉 따릅니다. 그럼 찌꺼기가 쫙 깔아앉으면 자, 이제 명상 찻잔에 옮겨 담습니다. 자, 그리고 그 찻잔을 들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는 맛을 음미합니다. 이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 앞에서 우리 처음 출발할 때 마셨던 차 맛과 향이 나타날 거예요. 자, 상상소의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사유해 봅니다. 혀가 없으면 차 맛이 없다. 차물이 없어도 차 맛이 없고, 설사 혀와 차물이 만나도 미각 의식이 없으면 차 맛을 모른다. 그러면 이 차 맛은 혀와 차물과 미각 의식 3자에 대해서 차 맛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유해 봅니다. 자, 차물은 누가 차를 갖다 줬기 때문에 차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차를 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차나무가 있어야 되고 차나무는 흙물불 바람에 의해서 존재하고 또 공간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고 햇빛이 없으면 역시 강화도 작용을 못하죠. 자, 햇빛은 태양에서 오고 태양은 우주에 있습니다. 자, 상상 속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 그 차 맛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의 맛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 맛이라는 것은 독립된 게 아니죠. 네. 차 맛이 없으면 우주도 없고 우주도 차 맛이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이 요걸 차 맛을 한번 가지고 상상 속에서 사유를 해봅니다. 사유를 해보면은
차 맛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 우주가 없으면은 차 맛도 없다는 거죠. 차 맛 하나로 우주를 꿰뚫어 보는 것을 일미차라 그럽니다. 다선 일미예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고, 연결되어 있는 상호 우전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라는 것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미입니다. 상호 우전이란 맛,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사유를 하니까, 자 바로 앞에 상상입니다. 빈 땅이 빈 마당이 쫙 펼쳐 있습니다. 이때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견도라 그럽니다. 거기에 연못이 나타나고 연꽃이 피어 있어요. 선정을 상징하죠. 연꽃은 깨달음을 상징하고, 빈마당을 쫙 걸어가니까 아담한 집이 나타나고 계단이 있습니다. 자, 계단을 올라서면 범부각이라는 계단, 상사각에는 계단, 이제는 그 다음에 수분각에는 마루에 올라서고, 그리고 구경각이라는 방문을 열고 쑥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처음 출발했던 그 다실입니다. 자, 방문 밖을 쭉 살펴보면은 빈 마당에 연못이 있고, 그 너머에 명상정원이고, 또 그 전에 오원이라는 집이 있는데, 이 오원이라는 집이 바로 이름이 대각 본각정입니다. 본래 깨달음을 되돌아온 거예요. 자, 거기서 차상을 봅니다. 차상 위에는 이제 제대로 갖췄어요. 다관, 물식 그릇, 명상 찻잔, 차통, 차 숟가락, 차 수건이 놓여 있고, 왼쪽에 가슴이 족자 걸려 있고, 오른쪽에는 자 물이 끓고 있던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창문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방 안 연꽃 향기가 은은합니다. 자, 이제 뚜껑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습니다. 자,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자, 그 다음에 물 식힌 그릇 차를 쭉 뽑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찌꺼기 깔아앉으면은 찻잔에 또 명상 찻잔 따릅니다. 내려놓고 이제 상상에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납니다. 자,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가는 상상하십시오.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연상해 봅니다. 자,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 봅니다.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 차는 계속 마십니다.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그럼 물이 저절로 흡수될 겁니다. 자, 상상의 차가, 색향미가 몸 쭉 흡수되도록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의식을 손가락 끝에 두십시오. 손가락의 끝에 두고 찬물은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합니다. 자, 이번은 의식을 정수리에 둡니다. 정수리에 두고
자, 차를 계속 마십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에 동시에 둡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합니다. 상상수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천천히 이제 문을 뜬다. 자, 앞에 있는 찻잔 들고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자, 찻잔을 내려놓고 찬물이 쭉 흘러서 몸에 흡수되는 걸 지켜보십시오. 지켜보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찬물이 이렇게 몸을 쏙 스며들면서 이 찬물이 다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물을 흘러서 바다 위에 이르는 걸 상상하십시오. 바다에 이르게 되면은 수많은 강의 이름이 있지만 바다에 이르면은 짠맛 하나로 바뀌죠. 자, 일미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상상이 되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눈을 뜨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차 명상을 몇 개 했는지 모르시죠? 이건 4개나 있어요. 첫 번째,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곳곳에 의식을 두는 것, 시선을 잠시 두는 것은 순간 집중 명상. 두 번째, 거실에서 식혜 및 감로차 마시기 했죠. 그러면 벌써 명상이 2개 들어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시내물 건너가지고 또 다각경에서 또 명상을 했죠. 네. 명상을 했는데 그때는 1미차예요. 차 맛을 보면서 우주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빈마당을 거쳐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또 색향 및 감로차 마시기를 했어요. 그럼 4개죠. 4개 했는데 전체가 바로 다시 꿈이 뜻세기 명상이니까 5개. 그러니까 매듭이 5개의 매듭이 저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5개의 명상이 하나의 명상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또 있긴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1미차 마실 때 다각정이 생기요. 다각정 안에 차를 마시고 1미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게 이 벽이 다 허물어지고 지붕이 다 사라져버리고 빈 마당으로 나타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면은 법계가 하나인 줄 알아요. 이 세계에 각각 다르게 다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바탕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주관 객관이 사라지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해지고 법계가 하나인 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다각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그걸 견도라 그래요. 그런 걸 이제 제대로 묘사를 조금 보려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할 거는 이 다스릴 꿈에게 뜻세기 명상 이 자체가 자기 심리를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걸어가는데 빈마당이 울퉁불퉁해진다든지 또 이 저희 시냇물을 건너는데 다리가 아주 높이 솟아오른다든지 이런 건 전부 자기 심리 표현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심리 치유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50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육바람일 있죠. 예, 명상정원의 수행의 길 해가지고 보시는 탐욕이 없으신 분. 네. 시냇물 상태는 맑아진다. 지게는 도덕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가 향기로 바뀐다. 예. 자, 그 다음에 인욕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되면은 분노의 감정이 사라져서 들끓림이 잠잠해진다. 마음 상태가 그래 된다는 얘기죠. 이 시냇물 상태라 하는 건 자기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이제 경전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지는 선한 마음이 가속된다는 것. 흐름이 빨라진다 얘기죠. 선정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데 물이 잠잠해져 맑고 투명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지혜는 무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물이 비친 것이 환영임을 안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고, 자, 넘어가고요. 52페이지로. 자, 여러분도 이제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의 행다선 지혜 얻음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멘트가 멘토가 되어야 하는 이유. 멘토라 하는 길잡이를 얘기합니다. 이 길잡이는 밖의 스승이죠. 그래서 보통 차 명상할 때 한 번은 멘트를 해줘요. 해주지만은 그 다음에 본인이 내가 나에게 멘트를 하면서 명상해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멘트 없이 그냥 바로 이미지를 떠올려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걷기 명상도 처음에는 멘트를 해주잖아요. 지금 멘트를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하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처음 초보자에게는 한번 해주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경단계에서 초보자에게는 해주지만 두 번째 한 단계에 왔을 때는 이제 멘토 없이 자기가 이제 일단 강의를 듣고 자기가 자기에게 멘트를 해가면서 걷기 명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훨씬 수행 체험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이 이제 그런 처음에는 그래 해주지만은 본인이 해야 된다. 근데 멘트 해주는 사람이 이 목소리가 아주 중요한데 음료를 넣어가지고 이게 멘트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명상이 안 돼요. 전부 거기 몰려가지고 감정을 집어넣어도 안 돼. 감정을 집어넣고 하면 명상이 안 돼버려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하듯이 담담한 맨목소리로 멘트를 해줘야 돼요. 제가 멘트 해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멘트가 멘토가 돼야 하는 이유 중에서 한 10번째 줄 가면은 명상 언어에는 하는 부분에 보십시오. 명상 언어에는 줄거리가 있고 줄거리 속에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뜻이 있다. 부다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조사의恩고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이들이 생긴 이유이다. 줄거리 속에 궁극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멘트를 해주시면 멘트라 하는 쭉 줄거리를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안에 궁극의 뜻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머금고 있는 명상 언어를 멘트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분노, 리스금 감정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면 잘못된 기억과 잘못 알고 있는 견해가 소멸된다 하는 것. 그러게 멘토가 돼야 하는 이유예요. 자, 이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인데, 요걸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53페이지 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요, 명칭을 붙였을 때와 명칭을 붙이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다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밑에 또 똑같은 말이 있죠. 명칭 붙일 때와 명칭 붙이지 않을 때를 비교한다. 이거 지워야 됩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까만 동그라미가 다시 사물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본다는 부분이 있죠. 그거하고 그 밑에 그 다음 명칭을 붙이지 않고 차상이나 차도 전부를 놓여 있는 것들을 본다. 요 두 개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십시오. 쓸모없는 거. 자, 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52페이지로. 자, 문수라 써 있어요. 여기 문해수라 해도 상관없는데요. 명칭은 대상을 분리시키고 분만 보게함을 알게 하는 통찰 명상. 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수로 하지만 문해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해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수. 지금 구조가 여러 개 있는데 요건 두 개는 같이 할 거예요. 요 숫자 왜 닦냐면은 내용이 문해,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이면서 따끔이기 때문에,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사수로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분별성을 타파한다. 나누고 구별하는 성품이 있어요. 우리 마음한테. 그걸 싹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해수라고 하는 사해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바로 의타성입니다. 의타성을 아는 거죠. 문해수는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분별성은 병계소입성, 의타성은 의타기성, 진실성은 원성실성, 유식삼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언어를 매개로 하면 다 분별이 일어나게 돼 있어. 어느 문자라 해야 되나? 어느 문자라 해도 상관없겠네요.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분별성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사물이 뭘로 보이느냐?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입니다. 이 사물들이 분별성으로 보면.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 문해수, 문수라고 했습니다. 유식 삼설을 근거로 해요. 그럼 이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하면
의타성은 타를 의지하는 거죠. 이건 상호 의존입니다. 타를 의존입니다. 상호 의존을 얘기합니다. 진실이 드러나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수는 이거는 무자성을 얘기합니다. 무자성 공을 얘기합니다. 공. 그러니까 자체 성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는 유식 삼성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짜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이걸 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보이스 피싱에 대한 얘기를 학교에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아들이 자기 친구 2명하고 캠핑 갔어요. 아침 일찍 꾸려가 촥 간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 딱 지났는데 아침에 전화가 딱 와가지고 아무개 집이 아니냐 자기 아들을 부르대.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당신 아들을 납치했는데 돈을 붙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막 애가 두드려 맞는 소리 들리더니만 이 얘기를 지나상에서 어머니 돈을 붙여주세요 우리 절규를 하는 거지. 어머니 깜짝 놀라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둔 거야. 그 녹음을 다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와서 들어보다 내 아들이 아니다. 친구 보살이 와서 들어보다 네 아들이 아니다. 이래 했는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다. 아무 이건 내 아들 맞다 이야.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 사람이 숲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소리치는 거죠. 뱀이 있다. 멈춰라. 독사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가 꼬여있는 걸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분도 역시 자기 아들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납치되지 않는데 납치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뱀은 존재하지 않는데 뱀이 있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분별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가 실강의를 하면서 어머니 또 이제 아들 전화를 하는데 아들 전화 안 받아. 친구 2놈도 전화 안 받아. 계속 이제 협상을 이어가는 거예요. 경찰 신고만 너 아들 죽여버려. 이러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은행에 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붙여주기 위해서. 가는데 이 어머니가 그래도 혹시 이러면 다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벌써 11시가 아침 8시쯤 전화 왔는데 11시쯤 돼가 이제 어머니 가는 거지. 다시 전화를 딱 하는데 아들 전화 안 받아. 아들 친구 전화 안 받아. 마지막에 한 놈에게 전화 딱 하니까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 부르면 내 아들 어디냐 이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옆에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 자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돌통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애 셋이 그냥 캠핑 가가지고 핸드폰 꺼놓고 밤새도록 술 마신 거야. 그날 오전까지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다가 그렇게 하니까 뭐 전화 안 받지 당연히. 조금 일찍 갔으면 돈을 붙였을 건데 좀 늦게 가는 바람에 자 여기서 이제 아들이 아닌데 아들을 착각한 걸 분별성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는 아들을 착각하게 된 거는 왜 착각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착각의 바탕이 자 캠핑 간 거. 그래도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아들 두드려 패고 아들이 돈 붙여라는 거. 그 다음에 아들이 전화 안 받는 것. 이런 게 이 상호 의존 관계잖아요. 그건 의타성이란 바탕 위에 변기 소집성, 분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납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딱 아는 순간 다 해치가 되어버리죠. 실체가 없는 거야. 아들은 실체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상호 의존 관계라는 건 실체가 없잖아.
그건 진실성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현실에는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모두는 이 세 가지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제일 수준 높은 게 그래도 진실성인데 늘 우리는 분별 속에 살고 있다고 틀리는 거죠. 그럼 이 명상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저 분별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언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언어는 사물을 고정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게끔 하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과 언어를 떠나서 사물을 보는 게 다르다는 것을 이 명상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누가 내 이야기 나면 자꾸 기회가 안 들었네. 어찌 했더나 참 곤란을 할 때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이라 하는 그런 거, 명칭을 통해서 진실을 아는 거죠. 분별성 떠나는 겁니다. 그다음 행다선의 지혜를 얻는다는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느 문자를 떠나가 실제 행다를 하면서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한번 보죠. 거기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2번 문수한 명칭은 대상을 분리시켜 분만 보게 함을 알게 하는 통찰 명사. 명칭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분별이다. 분별은 착각과 왜곡이다. 착각과 왜곡은 사물과 사람을 오해하게 하고 괴로움을 일으킨다. 그래서 관계 형성에 대한 통찰 자유를 하기 위해 어느 문자의 특성과 한계를 자각하고 사물을 직접 대면하는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이다. 그래야 착각과 왜곡을 줄이고 말과 생각을 떠나 진실을 알게 한다.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을 하기 전에 먼저 차선을 포함 차도 일체에 대해 명칭을 붙이기를 해본 다음 아래와 같이 명상을 시도해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간단한데 그렇더라도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건 뭐라 그러죠? 차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찻잔이죠? 그럼 제가 되물어볼게요. 이 찻잔이 여러분들에게 찻잔이라고 말해달라는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했죠. 찻잔이 말을 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난 당신들에게 찻잔이 말해달라는 적이 없는데 왜 찻잔을 했느냐. 여기서 벌써 어긋나는 거죠. 우리는 찻잔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외국에는 컵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진나보살, 디그나가라는 보살이 있는데, 논사라 해야 되겠죠. 디그나가 논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에 지시된 사물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찻잔이라 이름 붙이지만은 찻잔을 명칭한 이 사물과 찻잔 언어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그럼 왜 별개의 것이냐 하면 찻잔의 언어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 찻잔의 언어는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가요. 그 사이 찻잔의 사물은 100년 채 안 가고 1, 2초 만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찻잔이라 명명했던 찻잔이라는 사물은 10년 가든 20년 가든 100년을 가고 이러면 풍화작용에서 이것도 많이 사가리 뿐만 아니라 툭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찻잔을 명칭하고 이 명칭이 지시된 사물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언어를 매개로 해서 다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고정되게 보이고
분리돼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거죠. 이런 데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착각이 일어나고. 오해와 착각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괴로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에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건 말과 생각을 떠났을 때 진실이 다가오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럼 요 앞에다가 다고하고 좀 갖다 놔요. 이제 한번 실습을 해야 되겠어. 그죠? 제 강의가 좀 어렵죠? 그죠? 좀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어찌합니까? 예,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 아까 지우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공을 지우라는 의미인데. 뭘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53페이지에 보면 예. 중간에 예. 명칭을 붙였을 때와 명칭을 붙이지 않을 때를 비교한다 하는 부분이 있죠. 예. 예. 그 밑에 자종을 치고 그 밑에 똑같은 말이 다 하나 더 있어요. 아, 그걸 그걸 지우라고요? 치우라. 명칭을 예. 붙이다 보면 붙이지 않을 때 비교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 다시 사물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본다는 말이 있죠. 굵은 네. 글씨로. 예. 그거 지우고 그 밑에 그 다음 명칭을 붙이지 않고 자성에 있는 자독을 전부를 넣어 있는 그들 보면 이것도 지우라는 거죠. 이게 다 중복되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세 줄을 지우면 되는 거네요? 네. 우리가 지금 명칭 붙이기를 할 때 말이죠. 제가 일주일에 10번 칠 건데요. 네. 자, 명칭 붙이기 할 때 제일 먼저는 멘트에 따라서 명칭을 붙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이런 명칭 붙여야 되고, 네.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차상의 명칭을 붙이고요. 거기 53페이지 보십시오. 53페이지 위에 보면은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죠? 예, 그 3, 4번을 바꿔야 됩니다. 3번을 4번으로 하고요. 예. 4번을 3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멘트에 따라 명칭 붙이고, 두 번째는 마음속으로 명칭 붙이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상상으로 이 사상 위에를 보면서 명칭 붙이고요. 그 다음 눈을 뜨고 눈을 탁 찍어보듯이 명칭 붙이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마음속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멘트는 제가 해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고, 어깨 힘을 빼, 척추는 곧게 씌우고, 시선 곳곳이 잠시 돕니다. 자, 이제 차상에 보십시오. 바다에 있는 차상을 보면, 자, 그냥 보십시오. 예, 그냥 보면은 사물들 한눈에 다 들어오죠. 자, 다 들어오면 이제 눈을 감고 한번 보십시오. 눈을 감고 이미지를 봐도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자, 다시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눈을 뜨고 봐도 자, 한눈에 다 들어오죠. 자, 이번엔 명칭을 붙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빛빛에 한번 칩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다관. 자, 시선은 다관을 딱 보면서 물 식힌 그릇. 물 식힌 그릇. 아, 저 물 식힌 그릇이 아니군요. 찻잔이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관. 찻잔. 차통. 차통. 차숟가락. 차숟가락. 좋습니다.
이번엔 마음속으로 여러분 명칭을 붙여봅니다. 자, 죽비 치면은 마음속으로 명칭 붙입니다. 다관, 찻잔, 찻통, 자숟가락. 자, 이번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차성희의 마음속으로 명칭 붙이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눈을 뜨고요. 자, 눈을 뜨고 눈으로 마음속으로 명칭을 붙여봅니다. 네, 좋아요. 이제는 죽비를 한번 치면은 명칭 붙이지 않고 그냥 봅니다. 자, 그냥 봅니다. 한눈이 다 들어올 거예요. 자, 다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보십시오. 눈을 감아도 그 이미지가 한눈이 다 들어올 거예요. 자, 다시 눈을 뜹니다. 눈을 자독을 보십시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명칭 붙일 때와 명칭 붙이지 않을 때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유를 하면서 분석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명칭 붙였을 때와 안 붙였을 차이점을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현일 교사님이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내 명칭 붙였을 때 안 붙였을 때 그냥 볼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명칭을 안 붙였을 때 다른 것도 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다른 부분도 같이 보이는 거고요. 그냥 명칭 다관하고 딱 찍으면 다관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칭 붙이면 하나만 보이죠. 다가나면 다나만 보이고 차자면 차자만 보이죠. 그럼 명칭 붙이지 않을 때는 어때요? 전체 다 보이죠. 그럼 전체가 다 보이더라도 좀 깊이 있게 보려고 그러면은 전체가 다 보이면 상호 관계성을 보면은 이제 다른 말 단말을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는 명칭을 붙여버리면은 다 분리돼 버리고 상호 관계가 안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학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명칭 붙이기 하면 장점은 있습니다. 집중이 된다는 거죠. 명확히 보죠. 네, 명확하게 보고 집중은 돼요.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이치를 알면은 지금 보면은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막 설전을 벌이고 난리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좀 독재자라는 말 때문에 막 설전을 벌이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언어를 붙이지 않으면은 그래서 서로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독재자는 말을 붙이는 순간 감정이 올라오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떠나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은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생각과 언어로 건립된 세계다. 언어도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문자로 이루어졌어요. 생각도. 생각이 어느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나 생각이 똑같아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할 때,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행다가 들어갈 때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상호 의존 관계, 시간의 매순하고 흐르는, 흐름,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시면 모르는 거죠, 이게. 자, 책상을 이제 이쪽으로 하십시오. 자,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적어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거는 매우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습을 해보면은 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 결국 말과 생각을 떠나가지고 진실을 캐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캐치하게 되면은 그만큼 번뇌망상이 확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얘기했어요. 무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무아라고 그래 놔놓고 대화할 때는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할 때 부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아가 진실이지만 이 세속의 중생들 구제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습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세속의 습관 따라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얘기하지만 진실은 무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속죄라고 합니다. 세속의 세계다.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를 진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 관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라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지 그렇지 않으면 드러낼 방법이 없다 이야. 그래서 진제와 속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중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용수보살의 가르침이에요. 자, 53페이지 보십시오. 사수와 수수, 명칭을 떠난 지혜를 얻는다는 부분 봅시다. 사수는 다르마를 사유하는 명상이며 수수는 다르마가 드러나게 하는 알아차린 명상이다. 그래서 이 사수는 다르마를 사유하는 명상, 다른 건 없어요. 사유를 통해 가지고 다르마를 드러낸다. 말하자면 명칭을 떠나 알아차림을 통하여 무상과 상호 의존과 무아와 무자성이 다르마를 드러내고 사유한다. 다르마라 하는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걸 다르마라 그래요. 그 사유로 모든 것이 고정과 독립되어 있음은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며 사물과 사항 등 사항인가? 없잖아요. 현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의존하며 현상의 상호 의존한다는 것이며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실체가 없다는 이치를 가는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 여기 이제 사유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유에 대한 건 빠져 있죠. 자, 54페이지. 자, 요거는 이제 수수에서 그다음 행단 시작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찻잔 하나로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찻잔 앞에 두고 미리 차를 따르세요. 차물을 좀 나눠드리지. 물이 부족해요. 어? 물이 부족해? 아이고. 어쩌나 또 요걸로. 뭐 부족하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이것도 뭐 쉽진 않은데 간단하게 이제 우선 행다부터 한번 해보고 행다라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이걸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죽비를 3번 치면 여러분들 찻잔을 잡고 들고 마시고 내려놓습니다. 한 번 딱 칠 테니까요. 잡고 들고 마시고
자, 내려놓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몇 개 정도 알아차렸습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고 마셨습니까? 알아차린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이 접촉될 때 감각을 알아차리는 분 계세요? 계시네요. 그러면 들 때 무게감 알아차리는 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입술이 접촉됐을 때 감촉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맛을 알아차리시고.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그냥 마시고.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알아차림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이거 보통 빨리 하는 샤띠라고 합니다. 샤띠. 샤띠를 요즘 이제 알아차림으로 번역합니다.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한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안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린다는 뜻이. 이런 세 가지 뜻을 합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하라 그러면 알아차리면 직관을 얘기합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판단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비판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관하면 그냥 바로 보니까 판단 기능도 없고 비판 기능이 없는 것 같죠? 이 직관의 내용이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여기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막 지금 유행한 명상이 하나 있죠. 앞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멍 때리기 명상. 어제 기자 간담회 할 때 한 기자가 묻더라고요. 멍 때리기 명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멍 때리기 명상은 판단 기능도 없고 비판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명상 수단이 될 수가 없다. 그 명상 수단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상 수단이 없는 명상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멍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머리는 실는지 모르죠. 그렇게 멍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건망증이 생겨요. 그리고 일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지혜가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사건이 생겼다. 그럼 그걸 올바른 판단해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딱 일을 처리해야 돼. 즉각적으로 바로 처리해야 돼. 한눈 딱 보고 머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판단해서 바로 딱 해야 될 일이 딱 생길 때 그걸 못하고 멍하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죠. 만일에 시간을 다투는 것이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 다 멍 때리기가 어느 정도 고수가 됐다 이러면은 나는 망해버리는 거죠. 다른 나라에 맥히가 없는 거예요. 멍 때리기라는 의미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멍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멍 때리고 멍하고 있는 거야. 멍하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제 기억력이 이제 저하되기 시작을 하죠. 생각을 회피하는 건가요? 예? 생각을 안 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마음을 쉰다고 하기보다 머리를 쉰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런데 그것이 판단 기능도 없고 비판 기능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거는. 이게 명상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이런 걸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상 수단이 없는 명상이 또 들으려고 하면 음악 명상이에요. 음악 명상은 똑같아. 뭔가 마음 음악이 다 맥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역시 명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차를 타고 갈 때 운전석 옆에 앉아 있는 어머니가 딸아이한테 이렇게 이쪽으로 가거라 저쪽으로 가거라 자꾸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길치가 생겼어. 젊은 사람이 길치가 생긴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음악 명상을 하고 생긴 겁니다. 젊은 사람이 무슨 음악 명상 어떻게 했길래 이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음악 틀어놓고 그 음악 명상하는 데 가가지고 음악에 그냥 다 뭔가 막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당신 너무 잘한다니까 진짜 열심히 했더니만 길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죠. 거기는 명상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알아차리면 직관이라는 거, 저기 판단 기능이고 비판 기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머리를 써야만 판단을 갖지만 그 절대로 거예요. 대상에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에요.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거죠. 왜곡할 수 있는 걸 다 중지시키는 거예요. 의미 부여하는 거 중지시키고 다른 거 결부시키는 것도 중지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도 다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이에요. 계속 이렇게 잡는다고 알고 덜만 든다 알고 무게감을 알고 이 접촉에서는 미끄러움이라든 딱딱함을 알고 향기나 맛을 알고 이런 걸 계속 알아차리고 계속 반복하면은 뭐가 알아질까? 그때 첫 번째는 이런 거 알죠. 아, 이건 물질 현상, 이건 정신 현상이구나. 알아요. 물질 현상 변하는 것,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 지켜보는 건 정신 현상이에요. 어느 순간 자기 정신 현상도 알게 되고 물질 현상도 알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이파사나 지혜예요. 두 번째 지혜는 뭐가 생기나? 물질 현상이 정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다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는 전부 판단 기능에 속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고 알아버리면은 그때 비판 기능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 항상 하는 게 없구나. 머리를 써서 아는 게 아니고 직관을 통해서 바로 알아버려. 아, 모든 변하는구나.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비판 기능이 없고 판단 기능이 없는. 그래서 명상 수단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직관, 하나는 추론. 추론이 뭘까? 사유하는 겁니다. 사유는 추론에 속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명상 수단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이거 외에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거 맞습니다. 추론이 공성을 추론하는 추론이 공성을 추론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이 알아차림 통해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길렀을 때 추론이 가능해요. 더 정확성이 있는 거죠. 그래 이게 이제 이 행다락 하는 거는 들고 놓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그죠? 이거 훈련하는 거죠. 이거 말고 훈련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음식 씹을 때 음식 씹히는 감각 알아차리기.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면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이걸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될 것은 감각은 느낀다 하는 느낌은 명상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느낌도 역시 판단 기능과 비판 기능이 없어요. 느낌은 그냥 느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판단 기능도 없고 비판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혜를 개발할 수가 없어. 그 느낌을 느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럼 알아차림을 자꾸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마음에 눈이 생겨요. 심 안이 열려요. 그럼 느낌하고 알아차림하고 예? 차이점. 뭐하고 차이점? 크게. 느낌과 알아차림의 차이. 예. 느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렇지. 비판도 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걸 느낌이라고 돼. 접촉 딱 됐을 때까지 바로 느낌 오잖아. 그럼 알아차림이 뭔가 하면 이 느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그게 알아차림. 접촉이 딱 느낌 오면은 아 느낌은 즐거운 느낌이다. 괴로운 느낌이다. 무덤한 느낌이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변한다고 변함이기 때문에 고정된 걸 비판하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의식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채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차린 이 한 가지가 슬픔과 비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채경입니다. 그렇게. 염하는 게 알아차림이잖아요. 네 군데를 알아차림해야 돼요. 신수, 신법. 몸을 알아차림. 몸의 영역에서 몸을 알아차리는 것. 그 몸 어떤 거? 몸이 냄새나고 더럽다 하는 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두 번 감각을 알아차리는. 세 번째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의식. 의식을 알아차리는 대상입니다. 네 번째 뭘 알아차려야 되는가 하면 뭔가 감각과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청정한 현상과 부정적인 더러운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염된 현상이.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네 번째 법념치입니다. 신수신법. 근데 스님 예. 여기서 무학법하고 접촉이 되죠. 어? 접촉이 되잖아요. 경계가 생기잖아요. 무학법. 무학법. 네. 느낌하고 알아차림에서 무학법이 예, 접촉이 생기죠. 예. 그거는 이제 어디 되는가 하면은 이 무아라고 하는 거, 무상이라고 아는 거, 이것도 알아차림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에 비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아가 아니고 무아다.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다. 즐거움이 아니고 고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직관을 하는 게 직관만 하기 때문에 비판 기능이 없는 줄 아는데 있습니다. 그 안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아라는 어? 비판이라는 그런 의미하고요. 이것도 언어인데 그러면 무아라는 내가 없다는 건 내가 없으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는 자아는 내가 자아가 있어서 보고 자아가 있어서 듣고 자아가 있어서 생각하고 자아가 있어서 말을 하고 자아가 있어서 행동한다 하는 것은 거짓. 그런 자아는 없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차를 마시고 말아요. 자, 차를 들어서 차를 마시고 차 맛이 있죠? 자, 차 맛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 맛보는 자아가 있다. 이러죠? 정말 그럴까? 자, 차물이 뱃속에 들어갔는데 뱃속에 들어가는 차 맛은 압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뱃속에 들어간 참맛이 어때요? 내 안에 자아가 있다면 참물의 뱃속으로 들어갈 때도 참맛을 알아야 돼요. 어때요? 알 수 없죠? 그러면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는 뭐야 이게죠? 그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특성이 아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 그러지 자아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켄 웰버는 이렇게 얘기해요. 몸을 자아로 얘기하는 것은 하위 수준의 의식이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네.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 사회인이 딱 될 때 뭘 쓰는가 하면은 마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마음을 자아로 얘기해요. 중위 수준의 상태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아, 나는 우주의 한 부분이고 자연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아. 나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바로 이제 무아를 내세우는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상위 수준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의 수준이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류, 인권운동하는 사람, 동물보호운동하는 사람, 환경보호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켄 웰버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의 의식 상태에 간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누구냐? 고따마 붓다. 서간문이 붙이다. 그리고 궁극지의 상태는 뭐냐? 공성을
깨달으신 분, 이 궁극적의 상태를 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켄 웰브가 하는 얘기. 켄 웰브 일기라는 책도 있고, 의식 스펙트럼이라는 책도 있고, 많아요.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켄 웰브가 딱 치면 쫙 나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락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아는 존재해. 자아는 존재 안 하는데 자아와 아는 달라요. 자아와 아는 다르다. 뭐가 이게 이거하고 이거 다른 점이 뭘까요? 자자요. 예? 자자. 그렇지. 이건 두 자고 이건 한 자예요. 이게 달라. 스스로 낙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낙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해요? 부모. 부모부터 태어났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아니에요. 땅덩어리 없으면 못 살아. 물 없으면 살 수 없어. 공간 없어도 못 살아요. 햇빛 없어도 못 살아요. 자연의 혜택을 잊고 있잖아요. 관계성 속에 살아요. 또 인간관계 속에 살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스스로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아의 아를 얘기합니다. 자아가 없다는 아를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아를 부정을 안 하지만 자아는 부정해요. 이해가 되시죠? 스님 수업 많이 쉬워지셨습니다. 에? 스님 수업 많이 쉬워지셨습니다. 뭐가 어쩌다고? 스님 수업 많이 쉬워지셨습니다. 쉬워졌다고? 네. 질문하신 분이 이해를 하셨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질문하신 분이 이해를 이해가 됩니까? 아가 아는 게 아니라고. 아는 건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마음은 자아가 없어요.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야.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잡을 데도 없어요. 그러면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은 안다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건 빨리 버리셔야 돼요. 불교에는 진아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요. 거의 진아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상락 아정할 때 아를 갖다 진아라고 얘기하는데 진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힌두교에서 하는 얘기. 그래서 자꾸 참나, 참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곡해하지 마시고 무아의 아를 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아의 아를. 아락하는 거는 존재 안 해요. 아예 애초부터. 그래서 사람들 자꾸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교에서 그래 자아와 아는 다르다. 네,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 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 하다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제가 자아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얘기를 하죠.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저 견지동에 강의실이 있었을 때 제 강의를 듣던 어느 의사님이 늘 들어오신 분한테 처음 와가 듣더니만 스님 강의를 들으니까 자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단히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자아냐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이 자아가 아니냐고. 그러면 생각은 이 자아락하는 생각을 하나가 쫙 이어지는 것 같아도 생각 자체는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기 때문에 그 자아도 완벽한 게 아닙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 줬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다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도 자아는 있다 이거죠. 그럼 자아가 뭐냐면 정신적으로 변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자아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내보시라고. 요 손 위에 자아를 내놓으면 내가 자아 인정해 주겠다 하니까 정신적으로 어떻게 내놓냐면 정신이 변하지 않느냐고. 제가 그래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탁 열고 나가면 스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자는 있습니다 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갔어요. 근데 내 정말 그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뭘 하나 보냈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각을 한 건데 서광머리 부처님 반쪽을 조각을 보냈더라고요. 그 조각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는 없습니다. 자꾸 있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무상하게 변하는 것 속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변하는 것은. 그러나 변하는 것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무하라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도 자기 대통령 되고 싶다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국민이 뽑아줘야 돼. 그 말은 뭔가 하면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있으면요 음식 먹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 죽지도 않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 여러분 뭘 하더라도 조건이 맞아야 대통령 될 조건이 갖추지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이 뽑아주면 한 조건이에요.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질 뿐이지 뭐가 있어서 막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가 자아가 있겠어요? 자아가 있다 하는 순간부터 나중에 이제 자아가 아닌 것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좀 괴로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뇌가 오고 얘기하자면 자아가 있다면은 우리가 경제 활동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몸도 썩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성도 몸 안에 자아가 있다고 이렇게 해. 그건 자아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게 정말 그럴 것 같으면은 대학 병원 가가지고 몸을 해부해보면 돼요. 아무리 해부해봐도 자아는 없어요. 튀어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결합체예요. 몸과 마음 결합된 걸 갖다 오온이라고 그래요. 몸을 세 그릇 보잖아요. 수상행식 정신이죠. 몸과 마음이 딱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색은 물질은 환경도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온 우주를 얘기해요. 이는 결합체, 5개 집합체가 우주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여기에 무슨 자아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한다면 이 자아라고 하는 오온하고 동일시 한다면은 오온은 변하는 거니까 자아도 변해야 된다. 그러면 변하는 자아를 자아라고 안 하니까. 그리고 또 만일에 이 오온을 떠나가 따로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야. 그런 자아가 백날 있어도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돼도 하나를 해도 틀렸고 떨어져 있다 해도 틀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여기서 무한 하니까 다음에 행가하면서 또 공부하도록 하고 뭐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아까 스님께서 속죄와 진죄로 나누면서 속죄는 언어와 말과 이렇게 된 세계고 진죄는 진리의 세계라고 하셨는데 아까 진리는 말로 밖에 드러날 수 없다. 예, 말과 생각 끝나 있어요. 근데 아까 스님께서 진리는 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그 이제 도가도 비상도처럼 뭐 도를 도라고 하면 그건 도가 아니다 이런. 그래 그것도 언어잖아요. 언어를 네. 통해서 도를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 진리를 그 언어로 나타낸다는 것이 어떤 건지. 네. 언어를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네. 언어가 대상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언어가 인식 대상이 돼버리면은 네. 그 언어를 통해 사물을 볼 때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보여요. 근데 언어를 수단으로 딱 사용하면은 진리를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그럼 진리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팔만대장경이나. 예. 그렇지만 진리 자체는 그러면 언어로서는 드러낼 수 없는. 그렇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예. 한 수단일 뿐이죠. 예. 이런 건 아닐까요? 지금 이제 스님께서 이 명상을 이렇게 지도하시는 게 아까 판단 기능과 비판 기능이 없다. 이제 이게 직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분 질문인데 사실은 그걸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리면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무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분 질문에서 진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개념 이전에 그거를 알아차린 사람이 표현하는 거하고 개념 이전에 그거를 못 알아차린 사람이 개념을 그러니까 표현하는 언어로 차이가- 표현하는 게 네.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진리는 굳이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 알아차림 통해서 다 파악이 다 되는 거예요. 파악하고 보니까 언어는 말과 생각 떠나 있구나. 내 체득해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 하는 거는 말과 생각을 떠나는 방법을 제시를 해서 직접 눈을 확인해라 이런 방법이에요. 그렇게 있어요. 그걸 가르치려고 지금 명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하는 이유가 네. 그거예요.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과 생각을 떠나고 말과 생각이 결합될 수 있는 까지 다 떠나야 돼요. 얘기하자면. 네, 그런 거죠.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또 질문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 사람이 뭐 늙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변화하니까 막 무상하다 해서 그걸 이해는 드는데 뭔가를 예를 들어서 뭔가를 본인이 얻고 싶은데 못 얻어서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거랑 무상이랑 그러니까 뭔가를 얻고 싶은데 얻고 싶을 때 네, 이제 못 얻어서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거랑 무상은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면 될까요? 무상하게 괴롭다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변하기 때문에 참 괴롭다 하는 거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데 얻을 수 없으니 괴로운 거예요. 변하니까. 그런 게 많거든. 그렇잖아요. 애인이 자기 좋아하는 애인이 꼬마 딴 남자하고 갔다 이야. 변심해버린 거야. 변심하니까 그 여자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무상하면 괴롭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탁 있는데 1억 주고 사가지고 잘 굴리고 있는데 아들놈이 타고 나가지고 쫙 끌고서 왔다 해요. 막 괴로운 거야. 얘기한 무상하는 게 괴롭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괴롭다 하는 게 이제 생로병사가 괴롭고 원하는 거 구할 수 없을 때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는 게 괴롭고 왼수 만나는 게 괴롭고 몸에서 왕성한 기운이 생길 때 주체하지 못해서 괴롭고 그래가 사고 팔고라 그래. 간단하게 하면 생로병사 4개의 고가 있지만 앞에 거 4개, 뒤에 4가지 보통 8개의 고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것도 고의 성품이라고 또 나눠서 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이 얘기하는 이 고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뭐를 얘기더라? 네, 고고락하는 고의 성품이 있어요. 생로병사하는 거는 자연현상인데 안 그래요? 그 참 괴로운 거에 대한 고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막 무너질 때, 부서지고 무너질 때 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걸 개고성이라고 그래요. 무너질 개자. 무너지는 데서의 고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렇지만 그보다 심오한 고의 성품이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많은 이것저것 얽어가 막 조작을 했는데 조작한 게 딱 변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걸 행고성이라고 그래요. 행이라 하는 고의 성품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 집도 조작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조작된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건 괴로움이 돼요.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괴롭다 하는 성품을 살펴보면은 이 무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히 존재한다면 뭐 괴로울 게 뭐가 있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고 영원히 존재하면 괴로울 게 없는데 그 딱 변하는 순간 괴로운 거예요. 명예를 갖고 있다가 명예가 떨어지면 괴로운 거야. 재산을 갖고 있다가 재산이 줄어들면 괴로운 거야. 그보다 더 괴로운 게 뭔 줄 알아요? 난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내가 죽는다 하는 게 괴로운 거야. 그럼 됐죠.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리키는 명상이에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다. 마음 본성을 들다 보면 그게 없다. 이 몸뚱아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이해가 됐죠? 보살님 이제 연세 많으신데 마음은 그때 이빨 청춘 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늙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몸이 늙어도 생각은 젊을 수가 있는 거지. 얘기하잖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끝냅시다. 미리 공지를 하겠으면 다음 시간에는 휴관입니다. 왜 그런가 5대 주거든요.